러시아를 찾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중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중러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세계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건 미국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며 반미 연대를 과시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들 박노벽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2박 3일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어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첫날은 4시간 반 동안 1대1로 이제 비공식 회담을 가졌고 네. 다음 날은 정상회담만 3시간을 이어갔는데 네. 러시아가 이른바 황제 의전이라고 하죠. 극진한 네. 예우로 뭔가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는 점도 눈에 띄었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어요? 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로서는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한다는 게 국빈 자격으로지만 특별히 지금 제재와 고립 상태, 특히 국제 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지금 전범으로까지 이제 지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 주석이 온다는 거가 굉장한 그 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중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서방, 반미 연대, 저는 다극 체제 구성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한 것을 더 보면은 이 중러 간에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급하고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여러 가지 그 중국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면에 중국은 러시아를 어떤 자기 궤도에 놓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과 서방의 그런 경제 관계 등을 감안해서 무조건 이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균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간격이 좀 보인다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서방 반미 구축 전선이라는 것은 동일했지만 네. 중국과 러시아 간에 어느 정도 간격도 좀 보이는 그런 네. 회담이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네. 중러 두 정상이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향해서 다른 국가의 주권과 이익을 존중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고 네. 대만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공조를 또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회담들의 이 내용을 좀 보면 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미 전선 구축이 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제 대만 사태가 양 중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현안 문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공동 전선을 세야겠다는 안보적인 공동 의식. 그리고 이제 세계관이 두 지도자가 비슷합니다. 이런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아니고 예. 별도의 각자의 특색 있는 정치를 체제를 마련하는데 그걸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요. 그게 이제 그 나라 안에서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제 외부로 이걸 이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서방 연대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그런 안보적 그런 가치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중러가 한 4,000km 되는 이제 국경을 인접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 이웃 국가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그런 실질적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두 네. 정상이 좀 네. 노골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듯한 네. 발언들을 내놔서요. 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미국 주도의 어떤 대북 제재에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할 의미가 뜻이 없다 이런 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네.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일방적인 미국이나 서방 주도의 제재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러시아 대사할 때도 그랬고, 그건 이제 쌍궤 병진 방식이라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평화 대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를 좀 나중에 좀 해결하자 하는 방식인데요. 그거는 이제 핵 문제에 대한 이제 본질적인 그런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방도 그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거는 결국은 앞으로 북한이 계속 요즘 핵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그런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데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의 해결은 어렵겠다. 왜냐하면 고부권을 가진 두 나라가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지금 나갈 수 있고 결국은 그렇다 보면 이런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한쪽으로 하면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를 통한 어떤 제재는 결국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좀 재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우크라이나전으로 이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로서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어떤 도움, 네.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도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호응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서로가 꼭 필요했던 시점에 만난 거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협력이 더 견고해지고 앞으로 더 깊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일부분은 그렇게 갈 겁니다. 특히 에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에너지가 지금 러시아로서는 이게 서방의 유럽으로 수출하는 게 다 막히니까 대체 수출지가 필요했던 건데 중국, 인도가 나선 거고 중국도 이제 뭐 연평균 4~5% 하려면은 경제 성장하려면은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이제 값싼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런 제재하에서도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무역이 1,900억 불, 그러니까 네. 190조, 거의 뭐 200조 정도로 이제 치솟았는데 앞으로 그 2030년까지 그런 기조를 나가겠다 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게 근데 이제 중국 주도의 이제 경제 관계를 추진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러시아가 좀 불평등한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항상 러시아를 이제 서로 불신하는 관계가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국제 정세라든가 이제 양측의 그런 필요에 의해서 편의상의 이런 어떤 파트너 관계가 이루어진 건데 앞으로 이런 외부의 그런 압박이라든가 그 안보적인 위협 인식이 계속되는 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은 좀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베리아 2 가스관을 러시아가 굉장히 이번에 그 합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가스관이 지금 하나가 지금 러시아의 시베리아 힘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추가로 더 몽골을 거쳐서 만들겠다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좀 연구 과제로 좀 두자 하고 이제 중국이 좀 미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러시아 상황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기울어진 어떤 이런 네. 관계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예상까지 네, 좀 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중국의 중러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우크라이나 네. 전의 중재를 위함이다라고 네. 밝힌 만큼 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전쟁과 관련된 해법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는데 네, 네. 글쎄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나 역시는 좀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오고 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된 거는 이제 그렇고요.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한 3시간 반 이상 월요일 날 도착한 날 이렇게 중러 정상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갔는지는 좀 앞으로 행동으로 이제 나올 걸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게 유엔 헌장의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결국은 영토 보존이나 주권 존중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네. 그 말은 쑥 빠지고 또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철군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쏙 빠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결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그 지금 점령지는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서 평화 얘기나 휴전 얘기를 하자는 거냐 하는 해석으로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우크라이나나 서방이 이제 이거는 넌스타터 도대체 협상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간주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시진핑이 전화할지 예. 또는 저 바이든 대통령과도 어떤 정도의 대화가 있을지 이거에 따라서 그 추이를 좀 봐야 할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사실 방러하기 전에 국제형사재판소죠 ICC가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체포영장을 또 발부를 네.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올해 중국을 방문해달라 이렇게 네. 초청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뭐 실제로 좀 연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 금년이 이제 2023년이면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라고 우리 여러 10년 전에 이미 큰 무슨 육지 그리고 해상을 통해서 다 연결한다. 그렇게 해서 중국 주도의 그런 일종의 이제 마샬 플랜 비슷한 거죠. 그런 걸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 10년을 지나는 경과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많다. 역시 중국이 그 불투명한 그런 재원을 상대에 제공해서 그 해당되는 개도국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스리랑카든가 이런 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어두움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이 1대1로의 그 긍정적인 측면을 잘 살려서
아태 지역에서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법을 제시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푸틴 대통령도 여기에 같이 다자 채널에서 오므로 오게 함으로써 아마 중국은 조금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마 해서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밀착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아무래도 미국은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네. 중러 공동성명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일일이 반박을 했고 특히 네. 중국이 이제 러시아에게 살상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무기 제공에 대한 어떤 의심이 미국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이 간접적으로 간접적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나선 게 아니고 약간의 그런 이제 군수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또는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걸 경유해서 뭐 소총이라든가 일부 무기를 지원해준 이제 징후가 있다라는 이제 의심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이제 이중 용도 품목인 그 칩. 그러니까 반도체죠. 반도체를 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게 이제 그 상당히 25억 불 정도 작년에 중국으로 러시아로 수출이 됐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심이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군사용품으로 칩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게 딱 뭐 그게 무기로 들어갔다라고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런 데 대한 견제와 의혹 목소리가 있는 거고 단지 이제 친강 그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는 현재까지 그런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은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두고 좀 이렇게 유동성이 있는 방안이고 또 만일 중국이 정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 하면은 이제 2차 제재 문제라든가 서방과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걸 각오하고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상호가 이게 굉장히 좀 신중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않다. 문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가운데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우를 방문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 국가를 지금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그 모습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한 영향이 아시아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중국한테 제2의 우크라이나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든 미국이든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해야 하는 문제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만일 패배할 경우에 러시아의 이제 그런 정권에 대한 위협도 될 수도 있고 또 국내 불안 문제가 생기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홀로 서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이겨주기를 최소한 지지는 않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반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가서 그 평화헌법 규정에 따라서 무기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 이런 걸 약속하고 왔죠. 그리고 특히 G7이 일원이니까 어차피 다른 G7 정상들은 6나라가 다 갔는데 자기만 못 갔다 해서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서부터 조금 종용을 받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언급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앞서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시다 총리가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G7, 그러니까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또 언급을 해서 이런 일본의 어떤 광폭 외교 행보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본의 행보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본은 뭐 일단은 지금 이제 2차 대전에서 이제 패배한 국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평화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다는 것도 또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미일 동맹 구도하에서 지금 이런 국제 지정학적인 그런 그 패권 다툼에서 이제
이런 수정주의, 권위주의 국가 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이런 경쟁에서 어느 쪽에 서야 하느냐 하는 그거는 일본이 그걸 택한 거고요. 그걸로 이제 일본이 어떤 그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을 대응하는 어떤 군사력을 갖겠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만나고 한 그 부분은 앞서 말한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대립 구도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을 그대로 이제 반영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주는 메시지는 과연 그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우리는 다루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국제 질서라든가 지정학적인 대의 명분이라든가 대립 각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참을 하지만 또 그거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아주 어려운 그 난제를 지금 안게 해주는 그런 형국이고 일본과도 또 이런 여러 가지 화해를 통해서 그 앞으로의 그런 미래에 대한 우리 입지를 살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가면서도 또 우리의 또 남북 문제라든가 대북 문제를 또 대화나 또 이런 압박과 넘어서서 하는 문제를 또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벽 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